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순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용태 아나운서님께서 좀 시작을 해주시죠. 네, 첫 시간이니까 대본대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한번 저희가 해보고 안 좋으면은 나중에 빼는 걸로 한번 해보죠. 첫 순서는 지식 성장 프로젝트 자신감. 잘 됐네요, 잘 됐어요. 네. 자신감 뿜뿜 시간에는 불교계에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지식 히어로 박사학위를 4개나 꼭 갖고 계시고 5번째 박사학위를 또 따고 계시는 자연 스님과 함께 매주 한 가지씩 호기심이 완전 돋는 주제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함께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일지 좀 궁금한데요. 네, 스님, 족자 좀 공개해 주시죠. 예, 오늘의 주제는 딴다라단. 이런 겁니다. 그래서 손오공과 저팔계, 사후정은 실존 인물이었다 이런 건데요. 저도 사실 이런 식의 글씨를 쓰면서 이렇게 크게 쓴다는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글씨만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고요. 사실 띄어쓰기도 잘못 쓰는 저 시간부터 강조된. 굉장히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리고 하는 거기 손오공에 있는 어자하고 사오정에 있는 어자는 같은 글씨체 해야 되는데 크기가 다른. 느인이 좀 약간 작고. 그런데 이게 이런 손글씨가 네. 나름의 또 맛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제가 안 썼다는 정도만 언급해 드리는 차원 그 정도로 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건 주제는 제작진을 이렇게 배신하는 발언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스님 오늘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네, 이야기 시작해 주시죠. 예, 서유기 하면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지괴 소설이고 무슨 뭐 책도 있었고 게임도 있었고 영화도 있었고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많이 소개됐었던 거고요. 사실 뭐 불교적으로는 동아시아의 다른 문화, 그러니까는 무슨 삼국지라든지 뭐 수호지라든지 금병매와 더불어서 이제 4대 기서에 속하지만 그 중에서 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인데요. 이 서유기가 사실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현장 스님이라고 하는 분만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도 전부 실존 인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릴까 싶습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요. 그 소유기라는 소설 같은 그 책이 작성되는 시기가 언제예요? 그 연도가 대충 아세요? 몇 세기예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지는 것은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당나라 때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소설화되는 거는 명나라 때, 그리고 명나라하고 이제 명하고 원 때. 예. 그래서 명나라 때 만들어져서 원나라 때 그렇게 되는 이유는요. 원나라 때부터 뭐가 많이 이렇게 유행을 하냐면요. 대본을 가지고 연극하는 게 유행을 해요. 그래서 서유기도 한 100회본, 뭐 120회본. 그러니까 삼국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읽다 보면 뚝뚝 끊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연극 대본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삼국지에서도 어떤 게 있냐면 대규모 전투 씬은 원래는 그 당시에는 대규모 전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연극 위에 올릴 수가 없어요. 무대 공연 위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우 혼자서 1대1 장군 전쟁으로, 그래서 관우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뜨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장군은 그렇게 맨 앞에 나와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스님 이거예요. 그 이 책들이 원래 처음에는 역사 기록처럼 쓰였는데 다음에는 소설화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가공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역사적인 부분은 아니고 그것이 가공된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중에서 역사적인 부분, 그러니까는 원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사실 서유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인물은 현장 스님이고요. 현장 스님은 너무너무 불가사의한 인물이에요. 중국 불교사 전체를 통틀어서 살아서 신격화된 인물은 현장 스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러운 거는 20대 말에 벌써 중국 전체를 통틀어서 스승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머리가 좋은 분이고, 머리 좋은 사람은 뭐 역사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얼굴이 또 기가 막히게. 그래서 그냥 얼굴만 내밀면 모든 사람이 환호하는, 그리고 어떤 얼굴인지 진짜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미남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어떤 문화권적 배경하고 관련이 돼요. 그래서 그 집단 안에서는 먹어주는 얼굴이지만 다른 집단에 가면 이게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현장 스님은 국제적으로 먹어줍니다. 톰 크루즈 같은 느낌. 그런 식인 거예요. 완벽한. 예. 그래서 한국 이제 사람들 저보고 톰 크루즈라고 하거든요. 어. 넘어가세요. 지나갔던 얘기였는데. 자, 그런데 현장 스님이 그래서 이제 이야기 소재가 되는 게 중앙아시아를 현장 스님이 갈 때 많은 사람들이 현장 스님이 머물러 주기를 원해요. 그게 이제 소설에서는 요괴들이 서로 잡으려고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스님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면 현장 스님이 중국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서 인도에 가서 내가 무언가를 좀 공부를 더 해야겠다. 그 당시에는 그 육아사지론이라고 하는 100권으로 된 책이 있습니다.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부처님, 이제 불교도니까 성지순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천재도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재는 상카시아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계단이 있고 도수는 깨달음의 나무, 보리수 있는 붓다가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참배를 가야겠다라고 해서 출발. 네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네팔 쪽이 아니고 실크로드를 타고, 그러니까 서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도낭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서쪽의 타클라마칸 사막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막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사막 남쪽, 사막 북쪽으로 해서 천산북로, 천산남로, 서역남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길들이 있었습니다. 예, 실크로드라고 하는 길이 있었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현장 스님이 머리가 좋아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교장 선생님 머리 좋다고 정년퇴직해서 사업하면 거의 대부분 망하듯이 현장 스님도 시작하자마자 이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인도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자고 나서 눈을 뜨고 나니까 칼이 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털리고. 도적단 같은 걸 만난 거군요. 아니 이제 안내자라고 해서 고용을 했는데 네. 그 안내자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죠. 네. 그런데 현장 스님이 너무 저항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이 죽여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발적으로 어떤 반항들을 했을 때 이렇게 죽이기 쉬운데 너무너무 저항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 도둑이 쉽게 말해서 현장 스님을 못 죽이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 어차피 초행길인 사람이니까 결국은 사막에 풀어버리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비루먹은 말에다가 현장 스님을 묶어서 올린 뒤에 말 엉덩이를 때려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 쪽으로다가 말을 몰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 스님이 거기서 이제 관세음보살 연부를 계속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말에 타서 이미 묶인 상태에서 네, 그렇죠. 말에 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관세음보살 연부를 했는데,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한 게 그 비루먹은 말이 나이가 늙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살라고 길을 찾습니다. 자기는 실크로드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물 있는 데를 찾아갔고 결국 현장 스님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이 현장 스님이 중요한 거는, 되게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제 알거지로 시작한 거예요. 준비해온 건 다 털렸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목숨은 살려줬는데 뺏을 건 다 뺏었군요. 그렇죠. 네. 안 뺏고 보냈겠어요? 그리고 스님, 아무래도 그렇겠죠. 저는 중간에 궁금한 거 있는데요. 그 현장 스님의 민족으로 따지면 중국 사람이라는 네, 중국 말씀이죠. 사람. 알겠습니다. 네,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생을 하면서 길을 가기 시작하는데, 근데 인물 얘기를 제가 처음에 했었잖아요. 너무너무 재밌는 게 현장 스님은 얼굴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신원서판이라고, 얼굴이나 이렇게 인물 좋은 게 첫째고, 그 다음에 말 잘하는 거, 그 다음에 글 잘 쓰는 거, 그 다음에 판단력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주얼이 먹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친하려고 하고 관심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이 약발이 빠집니다.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람이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잘생긴 사람 보면 호기심을 가지기는 하지만 더 이상 뭐 안 되잖아요. 근데 현장 스님은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약발이 빠지기 전에 언어가 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중국 분이셨으니까 중국어를 하셨을 텐데, 네. 사막을 건너고 나름 어려운 그 구법의 길을 가시면서 다른 언어들을 익혀서 쓰셨을 다른 수도. 언어들을 그냥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현장 스님의 최대 이게 좀 비호감적인 측면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는데요. 그게 20대에 벌써 중국에 선생이 없었다는 거, 그다음에 얼굴이 너무 잘생겼다는 거, 그다음에 강철 체력입니다. 그 히말라야를 2번이나 누비옷을 입고 건너는 거예요. 히말라야를요. 그렇죠. 요즘 같이 전문 등산복 이런 걸 입으면
또 모르는데 그 당시에 그냥 사실은 소문 딱 있고. 이 시절 때 뭐지 브랜드 이름을 딱 넣어야지 좋은 뭐지 그 이제 협찬이 스폰더 들어오는데요. 받을 수가 네, 있었는데 협찬이 들어오는데. 놓쳤어 이 부분을. 네. 그런 생각을 했지만 편집하시는 분이 힘들까봐 예. 차마 그렇게 못했습니다. 아 예. 지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의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은 언제쯤 등장하죠? 지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고창국이라고 하는 데가 중국 서쪽 끝부분에 있는 나라예요. 중국에서 조금 더 나가면 그 고창국 국왕에 이제 공문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현장 스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사실은 당신 동생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장 스님이 그때 절대 그럴 수 없다. 나는 인도로 가서 구법을 해야 하는 게 내 목적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하고 단식을 해요. 그래서 결국 죽음의 직전까지 갑니다. 계속 단식을 해요. 그러니까 국문태 입장에서는 내가 저분을 친하고 싶은 거지 죽이고 싶은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러면 약속을 합시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나에게 법을 설해주고 가르침을 전해주고 당신 같은 스님 같은 분이라면 인도에 가서 크게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인도에서 돌아오실 때 저에게 가르침을 주세요. 그 대신에 제가 스님을 될 수 있는 대로 뭐든지 후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재산을 주고 그 다음에 모든 주변 국가들에게 서신을 써주고 그 다음에 시종 제자들을 붙여줘요. 그 시종 제자들이 바로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등장하는 분들이고 이 공문태라고 하는 사람이 신심이 얼마나 좋았냐면 왕인데도 불구하고 법을 설할 때 연장 스님에게 가르침을 청할 때 3개월 동안 당신이 엎드려요. 법단 밑에 엎드려요. 그럼 현장 스님이 그걸 등을 밟고 올라가서 법을 설해요. 그렇게 3개월. 그래서 의형제를 맺고 결국은 그 스폰서를 받아서 엄청난, 그러니까 왕이 국서를 써서 이웃 나라들에게 주니까 그다음부터 현장 스님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종제자들이 원래는 4명입니다. 그래서 오공, 그 다음에 저팔계가 8개가 아니고요. 저오능이에요. 사실은 오능. 그 다음에 사오정 할 때 오정, 그 다음에 오해, 이렇게 4명이라고 하는 제자가 붙는데요. 이 제자들이 왜 4명인데 소설상에서는 3명으로 축약이 되냐면 중국 사람들은 사라고 하는 숫자를 죽을 사자하고 발음이 똑같다 그래서 싫어해요. 그래서 4에서 하나를 줄여서 3으로 3명만 출연시키는 걸로. 실제로 우리가 사홍서원 같은 경우도 지금 한글로 노래로 할 때는 4번 다 인사를 하는 방식이지만 한문으로 할 때는 중생무변 서원도에서 1번 인사하고 번뇌무진 서원단에서 1번 인사하고 법문무량 서원학에서는 인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불도무상 서원성에서 1번 해서 3번으로 축약하는 이런 방식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어떤 숫자나 발음과 관련된 기호죠. 선호도라고 관계되는 거고. 그래서 또 뭐가 있냐면 이게 깨달을 오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명입니다. 법명. 그러니까 동아시아 쪽에는 가명 문화가 있어요. 가명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출가를 하거나 어떤 의미적인 것들을 할 때는 이름을 약간 바꿔서 부르는 그렇다 보니까 깨달을 오자 돌림으로 그래서 오능, 오해, 오능, 오해, 그 다음에 사오정, 손오공 오자 돌림. 그래서 이렇게 동아시아 전통 문화 중에서 이렇게 돌림자를 쓰는 문화가 사실은 절에서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일반 혈족들은 송나라 때도 돌림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일반 유교 쪽에서는. 그런데 절에서 먼저 쓰는 이유는 뭐냐면 다 각계각층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형제처럼 지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통일성을 주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법명에는 돌림자를 쓰는 문화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 인도로 현장 스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 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팔계라고 할 수 있는 저오능, 그 다음에 사오정은 히말라야를 건너다가 파미르권 건너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오공하고 오해는 다시 끝까지 와서 이렇게 고창국까지 오는. 그리고 여기에 또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실은 파미르권을 건너게 되는데 그 파미르권의 거기가 파의 산지예요. 파의 산지. 네, 파.
어떤 양파, 파 할 때 파. 파가 거기서 네. 유래된 거군요. 그래서 그걸 파총자를 써서 그걸 총령이라고도 하고요. 달마드에서 그쪽에서 네, 좀 돌아갈 때 들어본 것 같아요. 총령으로 넘어갔다는 게 거기고요. 파미르 고원이라서 파예요. 파미르 고원이라서 우리가 그걸 파라고 부른다니까. 나중에 몰랐어. 오신체로스 금하는 파가 거기서 유래됐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그 동네는 전부 제주도 유채밭처럼 전부 파밭이라는 거예요. 진짜 전부 몰랐어요. 파밭이라는 거예요. 예. 오. 돌아올 때 감동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해드리면 현장 스님이 가실 때는 실크로드밖에 없었어요. 근데 네. 올 때가 되면 해상 실크로드가 열려요. 그래서 바다로 오면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도 국문태랑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다시 건너옵니다.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현장 스님이 16년 동안 유학을 하시거든요. 그 과정에서 당나라가 팽창을 하고 팽창하는 과정에서 이미 고창국은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 지금 그 고창국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어요? 그거 혹시 아세요? 그 중앙아시아 쪽에 위구르족이 그러니까 서역 아닐까 쪽에 싶어요. 그 근처 왜냐하면 분들이에요. 투르크 계통들 중에서 유일하게 불교를 받아들이는 투르크 계통 민족이 위구르족이거든요. 그리고 위구르족의 그 역대적으로 그 사는 지역도 보면 딱 그 중국의 서쪽 맞아요. 그리고 근처입니다. 티베트 위쪽이거든요. 그래서 위구르 사람들이랑 만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현장 스님. 그쪽이라고 보시면 거의 맞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문태는 아마 한족 계열의 피가 섞였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동네가 지금도 유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창 고성이라든지 현장 스님께서 직접 설법하셨던 그런 법당도 지금 가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창까지 왔지만 그 나라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그 다음에 남은 두 제자, 손오공하고 그다음에 오해는 이제 약간 쓸쓸해지는 거죠. 그런데 소설에서는 어떻게 가냐면 손오공은 천축에서 경전을 구해온 공덕으로 나중에 투전승불이 된다. 그러니까 붓다의 과위에 오른다. 네. 뭐 이런 식으로다가 다 미화가 돼서 끝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역사적으로는 어렵게 살아남아서 스님을 모시고 도착한 오공과 오회는 사실 뭐 어떤 부귀영화를 누린다든가 사회적인 성공을 받는다든가 추앙을 받는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던 건가요? 그게 기록에 남아있진 않은데요. 네. 고생한 거에 비해서는 사실 많이 쓸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국이 이미 사라져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러면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기반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잖아요. 전쟁에 쓸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쓸쓸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본 이야기는 현장 스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거기서부터 또 출발을 하는 게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런데 뭐 길게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거기서부터 이제 당태종과 뭔가 이렇게 만남이 서신을 보내고 그랬더니 당나라 태종은 그 당시에 고구려를 정벌 하러 가기 위해서 외국에 왕궁이 없었어요. 장안 네. 황궁이 없었어요. 그때 태국궁이 황궁이었는데 그쪽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현장 스님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딱 듣고 당태종은 굉장히 지략가고 이런 사람이라서 현장 스님의 가치를 이해합니다. 네. 뭐냐면 중앙아시아 플러스 인도의 모든 정보를 이 양반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현장 스님이 들은 지식까지 얘기하면 138개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 스님을 주작대로로 모셔라라고 하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요. 주작대로는 황실의 남쪽에 있는 큰 황제 전용 도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모시게 되고 이 당태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안에 성인이 있다. 그래서 그게 노자예요. 당나라가 이씨거든요. 그래서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입니다. 네. 이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 성인이 있다. 그래서 도교를 위에 놓고 불교를 아래에 놓던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태종이 죽기 전에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현장 스님에게 마지막 임종에 가까워서 내가 스님을 빨리 만나지 못해서 불교를 널리 펴지 못한 것이 아니다. 이러고 죽습니다. 그 여파가 결국 당나라를 불교국가로 만들면서 동아시아의 불교가 완전히 만개하는, 그래서 현장 스님으로부터 동아시아의 불교가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 스님, 그러면 그 현장 스님은 인도에서는 16년 동안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인도에서만 있었나요? 아니면 좀 약간 스리랑카 쪽으로, 네팔 쪽으로도 그 16년은 한 도시에서만 보냈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셨고요. 그 다음에 스리랑카 쪽은 들어가지 못하셨어요. 스리랑카를 들어가시려고 했는데 그때 파도가 있어서, 그래서 스리랑카를 굉장히 이렇게
그리워하는 듯한 그런 기록들을 남깁니다. 현장 스님에 대해서는 3가지 아주 자세한 기록이 있어요. 그분이 국정보고서로 당체종의 요청에서 국정보고서 같이 써놓은 대당서역기라는 책이 있고요. 그건 12권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자은전이라고 당신의 전기 비슷한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고승전 에 보면 현장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3가지 자료들을 맞춰보면 현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걸 알 수 있고,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전 인도를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시고 하는데 가장 놀라운 거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인도 전체에서 모든 종교가 붙는 논쟁, 예. 그게 이제 게일왕이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에 가장 주류로서 강력한 왕이었는데 그 왕이 무차대회를 열어요. 그러니까 종교 논쟁을 붙여요. 거기서 현장 스님이 나란다 대표로 출전을 해서 1등을 합니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1등을 합니다.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외국 문화, 어떤도 문제가 있지만 그 문화 배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게다가 다른 종교까지 전부 출전하는 데서 그러면 그걸 이해하고 그 부분들을 깨트려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현장 스님과 붙은 대론자 중에 아주 재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장 스님한테 굉장히 세게 얘기해요. 죽으면 논쟁에서 지면 자살합시다. 이렇게 붙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대결이었네요. 예. 지는 사람은 자살합시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사람도 굉장히 멋있게 보거든요. 얼마나 자기가 노력했고 자신감이 있었으면. 하지만 결과는 안타깝게 됐죠. 결국엔 정말 개인이 베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 지고 스스로 목을 베기 위해서 칼을 댑니다. 그때 현장 스님이 그걸 보면서 손을 잡으면서 칼준 손을 잡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법에는 그런 룰은 없습니다. 당신이 졌다는 걸 승복하면 불교를 귀위해서 불교를 넓히세요. 그걸로 면책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불교를 귀위해요. 나름 멋있지 않아? 정말 멋있었어. 아니 이기고 지고가 멋있는 게 아니고 죽음을 걸고 싸울 수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어떤 열정, 자기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전체를 걸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건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설령 졌더라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자, 그러면 저희 첫 시간에 이제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은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사실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었죠. 저희가 몰랐던 내용도 많았고요. 네. 저희가 아직 하지 못한 질문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한번 서로 질문을 또 스님께 드려볼까요? 일단 제가 좀 궁금했던 건 저희 사실 이 서유기에서 가장 최대 수혜자는 이 현장법사 또는 삼장법사로 알려진 스님보다는 손오공이죠. 예. 나중에 이제 스피너프로 여러 다양한 문화에서 뭐 드래곤볼 같은 만화라든가 대중문화에서 많이 소비되었는데요. 손오공 보면 원숭이로 나오잖아요. 예. 손오공이 왜 원숭이인 거죠? 수많은 다른 동물들 뭐 12지신 중에 첫 번째인 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동물이 될 수도 쥐는 있는데 좀 그런데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왜 원숭이였을까요, 손오공이? 손오공이 원숭이가 되는 이유는요, 인도 신화에 보면 하누만이라고 하는 원숭이 신이 있어요. 인도 남쪽에 가면, 뭐 꼭 남쪽까지도 아니고, 인도는, 기후때가 덥기 때문에, 원숭이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 중에서 하누만이라고 하는 원숭이 신이 있는데, 그게 라마야나라고 하는, 인도의 마하바라타하고 라마야나라는 2대 서사시가 있는데, 그 라마야나에 보면, 라마라고 하는 왕자의 이야기예요. 그 왕자의 여자를 어떻게 하냐면 스리랑카에서 약간 악의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언제나 스리랑카는 인도에서는 도전하는 세력, 악의 세력. 그러니까 우리 조선으로 얘기하면 일본 같은 관계가 사실은 스리랑카와 그 인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리랑카 쪽에 라바나라고 하는 악마가 이 라마의 부인인 시타를 납치해 가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붙게 되는데 그런 스토리예요, 그냥. 네.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하누만이 한 번에 스리랑카까지 건너뛰어서 이제 물리치는 행동대장? 어떻게 보면, 대장군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이 차입이 돼서, 하필 원숭이로. 그리고 돼지로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돼지가, 이거는 좀. 스님, 저 질문 있는데요. 서유기에서 현장 스님을 삼장법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현장 스님이랑 삼장법사랑 같은 분이신 거죠?
예, 삼장법사라고 하는 거는요, 경, 율, 논, 이 삼장에 모두 능한 분을 삼장법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장 스님만 계시는 건 아니고 구마라집이라든지 의정이라든지 예전에 이런 능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단지 현장 스님께서 이 부분에서 특별히 어떤 대표성을 가지는 거죠. 마치 보물과 국보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물이라고 하는 거는 비슷한 것들이 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국보. 이런 것처럼 삼장법사는 많이 계신데 그 중에서 현장 스님이 가장 이렇게 독보적이기 때문에 현장 삼장. 그래서 삼장법사 하면 현장인 것처럼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겁니다. 아,